채권에 대한 집행 이거 하려는 거야.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이제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요 채권에 대한 집행, 요 채권에 대한 집행. 교재 옆번호 13- 옆번호가 붙은 것 중에 13-1 그 도표 보세요. 13-1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민사소송법 조문 제4절에 있는데 그 속에 총칙이 하나 있고 1관으로 2관으로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있고 3관으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있고 4관으로 배당 절차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네요. 요 중에 유체 동산이 민법상의 동산, 넓은 의미의 동산에는 집행법에서는 채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 13-2를 보면 13-2를 보면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이때는 제3채무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재산 중에 요 은행 예금, 회사에 대한 월급 요걸 집행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요 부분의 채권을 소구 받으려는 채권 또는 집행 채권이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집행에 대해서 압류된 채권. 여기서는 압류라는 말도 쓰고 피압류라는 말도 써요.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 말 같은데 여기다 그림 그려놨듯이 압류된다라고 해서 피압류라는 말 쓰는 게 딱 느낌은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그냥 압류 채권이라고 써요. 요건 집행 채권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집행 채권, 요거는 압류 채권 내지는 피압류 채권이라고 불러요. 경우에 따라서. 이 구조는 항상 뭐하고 우리가 비교되면서 맨날 이야기하냐면 채권자 대위권하고 비교되잖아요. 요 피보전 채권 요거를 아마 피대위 채권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갑을병으로 나타나죠. 채권자 갑이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을의 재산 중에 경에 대한 요 채권에 대해서 갑이 집행한다. 그래서 요 집행 채권이고 요게 압류 내지 피압류 채권이다. 이런 개념을 쓴다. 이해되겠죠? 압류 방식은 순서는 압류를 하고 그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금화하는 것을 매각하는 경매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는 현금화가 대표적인 게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려는 사법보좌관 즉 법원 옛날에는 법원의 판사가 발령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사법보좌관이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하는 명령 또는 전부되는 명령을 현금화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현금화된 게 배당, 여러 명이 채권자는 배당이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변제가 되는, 그래서 자기가 받을 요 집행채권이 그렇게 됨으로써 만족을 구하는, 요게 지금 채권 집행의 기본적인 틀이죠. 되겠죠? 이해하겠죠? 압류로부터 시작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또는 동산의 경우는 압류, 경매, 만족인데 배당, 변제, 만족인데 지금 채권에 대한 집행은 압류라는 건 마찬가지 이렇게 첫 단계인데 이 현금화 단계에서 동산이나 부동산은 경매인데 반해서 지금 채권에 대한 집행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라는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해하겠죠?
이제 여러분이 지금 민법에서 또는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 뭐 어떤 판례를 읽어볼 때 이거 억수로 나오는 용어죠. 압류를 했을 때 피압류 적격. 아까 압류를 신청했을 때 압류되는, 지금 압류재산 내지 피압류재산인데 객관식 시험 같은데 혹시 나올 수 있어요. 제일 특이한 게 그 13-4 중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쭉 1심 전속권 이런 거는 안 되겠죠. 1심 전속적인 어떤 권리는 압류되면 안 되겠죠. 그건 뭐 1심 전속이니까 그 사람만이 전속적으로 갖는 권리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돈을 못 받는데 보통 요 채권을 자기가 막 못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데 이게 채권에 대한 집행인데 압류 채권자 자신이 을의 채무자예요. 특이하니까 이상하니까. 그런데 판례가 각주 4에 나오는 판례를 보면 요 병과 갑이 별개의, 우리가 사람을 상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을은 갖고 있는 채권이 갑이에요. 그럼 갑이 자기의 채권을 집행함에 있어서 을이 자기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집행해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냐 라는 거죠. 그래서 볼드체, 강조체 글씨로 보면 압류 채권자 자신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이거 선택형 지문에 나올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위에 본문에서 썼죠. 그래서 압류가 가능하니까 그러한 전부명령이, 압류에 따른 후속 전부명령이 의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거네요. 재밌는 판례고 선택형 지문에서 등장시킬 만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조건 기한부 채권과 같은 장내 채권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딱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그런 거지. 그 박스로 판례 하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도 선택형 지문에 많이 나와요. 선택형 지문에. 대의 채권자의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에 대한 압류 명령 등의 효력, 무효.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 등의 효력, 무효. 채권자 대의권하고 관련 있게 이거 많이 나와. 봐봐요. 채권자 대의권, 갑이 을 병에서 채권자 대의권을 이제 행사해서 하는데 병이 갑한테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갑이, 채권자 대의 소송은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삼아서 내는데 원래는 요 사람들의 채권이니까 요걸 대의 행사하는 거니까 병이 을한테 갚아야 되는 요 원래 상황에 대해서 갑이 원고로 자기가 직접 수령한다 라는 거죠. 근데 요 수령하는 것은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변제 수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항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대의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의해가, 이런 상황은 변제 수령 권능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또 다른 어떤 정이, 갑에 대한 채권자 정이 갑의 병에 대한 이름, 요 관계, 요거를 지금 을은 일단 잊어버리고 요게 갑에 대한 채권자 정이 갑이 병한테 대의권에 따라서 받으려는 요것에 대해서 압류하는 상황. 세팅은 됐잖아요. 이름 뭐예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런 세팅은 됐는데 요게 할 수 있느냐 보면서 아니라는 거죠. 무효라는 거죠. 왜? 왜 무효야?
일흥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 요 상황이 돈 받을 거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데, 요거는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이다. 그래서 압류 명령 등은 요 권능에 대한 직접 수령하겠다라는 이 권능에 대한 것은 압류 명령이 무효이다. 이런 판례네요. 그 다음에 판결까지 났더라도, 그 판결까지 났더라도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소송에서 이 판결이 났더라도 판결에 기초해서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자기 완벽한 그 채권으로서 권리가 된 게 아니고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권, 이런 말을 쓰네요.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의 정도의 것이니까 압류 명령 등도, 요거에 대한 압류 명령 등도 무효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요거는 모의 시험에도 작년에 나왔네. 보니까 모의 시험에도 작년에 나왔어. 요거는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민사법 종합 문제라고 해서 뭐로 거냐면 요거를 압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즉 여러분이 채권자 대위권 내지 채권자 대위소송까지는 익히고 있잖아. 지금 요 틀은 익히고 있는데, 요 틀에서 요 갑이 을에 대한 채권자,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또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내는 이 틀에서 갑의 또 다른 정이 여기다가 압류를 거는. 근데 갑이 병한테 받을 수 있는 건 실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추심 권능 내지는 변제 수령 권능에 있어서 작동하는 정도인 거니까 압류 명령을 발할 수 없다. 무효이다. 그 이야기야. 이해해? 이해됐어? 요 선택형에도 나오고 사례형에도 나오네. 왜냐면 요거는 채권자 대위 소송 붙여놓고 뭐 막 물어볼 때 집행법 또는 추심 뭐 압류 이런 거 막 혼전시킬 때 출제됐고, 그 다음에 또 박스에 나오는 판례도 나오니까 그 다음 박스 판례도 지금 역시 갑을 병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은 이렇게 해서 원고가 된 갑에게 이 채권 관계에 대한 대위 행사의 소송이지만, 요것을 갖다가 판결이 내려져서 제3채무자로부터 갑이 받을 수 있어서 병이 갑에게 변제했을 때의 상황의 채권자 대위 소송인데, 이렇게 가기 전에 변제 등으로 요게 소멸하기 전에 이렇게 갚음으로써 요 피대위 채권이 소멸하기 전에, 피대위 채권이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정이 압류, 가압류할 수 있는지, 이미 갑이 병한테 대위소송해서 이겨서, 그런데 변제만 아직 안 했다면 그 사이 정이 뛰어들어서 요 피대위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적극할 수 있다. 이것도 선택형 지문에 나와. 선택형 지문 시험에 나와. 압류할 수 있다. 둘 다 각주 7, 각주 8에 나오네. 둘 다 좀 아까 설명한 판례, 지금 설명한 판례, 둘 다 2016년 8월 29일에 있어서 같은 판례에서 쟁점이 채권자 대위권을 둘러싸고 여러 개 있었던 요 판례야. 그래서 2016년 8월 29일 선고된 이 판례가 그 이후에 선택형 지문 등에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 거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압류 명령을 신청해서 이제 압류 명령이 사법보좌관이
13-8 가서 보면 옆번호 13-8 가서 보면 사법보좌관이 발령을 해. 사법보좌관이. 그러니까 요즘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법원에 판사 말고 직원으로서 조금 이 고급 그 급수가 높은 이런 사람들 중에 일정한 경력자를 사법보좌관이라고 해서 법원의 상당한 업무를 법관의 업무의 과거에 그런 부분을 맡기고 있어. 약간 쟁송 이런 게 없는 비송적인 일이라든지 약간 사실적인 측면이 좀 있는 거라든지 조금은 약간 판단에 있어서 간단한 거라든지 이런 것 등을 법관의 업무를 이제 분산시켜서 사법보좌관한테 맡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명령을 발령을 하면 압류 명령을 송달을 하는데 압류 명령은 밀행성 등과 관련해서 채무자한테도 가긴 가는데 제3채무자한테 도달해야 압류명령의 효력이 송달 시에 생긴다. 그 뒤에 채무자한테는 한 템포 늦춰서 송달한다. 그 227조를 보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에서 보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에게의 송달 여부는 관계없어. 요게 뭐하고 또 대비해서 첫 문제 나오냐면 전부명령과 관련해서 좀 이따 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자주 들어봐. 전부명령은 같은 현금화하는 것에서 전부명령은 여기 가서 보면 옆번호 13-48 가서 보면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도 송달이 필요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채무자에 대한 송달, 즉시 항고를 하려는 채무자한테 송달도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거와 대비돼 요때의 압류와 그 다음에 추심명령으로 갈 때 있어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전부명령은 이제 나중에 그런 조문이 추가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뒤 갔다 왔는데 다시 이 압류는 송달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생기고 채무자에게 송달은 한 템포 늦춘다 이런 말이 있어. 채무자에게도 13-9 봐봐. 13-9 보면 채무자에게도 송달해야 하나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실무상으로는 채무자의 집행면탈을 채무자가 압류된다라는 것을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는 거와 비슷한 때 알아채버리면 이 채권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은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실무는 그렇게 지금 쓰여 있는 거야. 실무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은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